2026년 4월 28일 월요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여자친구 손을 잡고 태국행 탑승구 앞에 서 있습니다. 캐리어 하나, 일주일 일정의 휴가입니다. 연합뉴스가 이 출국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름은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입니다. 지난 1편에서 다뤘듯이 이 사람은 삼성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노조를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조합원 수 7만 4천 명. 대한민국 단일 기업 노조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 사람이 불과 5일 전 경기도 평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파업이 18일 이어지면 손실은 최대 30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30조를 무기로 들어 올린 그 입으로 지금 기내식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총파업 예정일 5월 21일까지 23일 남은 시점입니다.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는 천막이 쳐져 있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가처분 신문이 열리고 있고 정부는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터지고 있는데 위원장석이 비어 있어요. 이 편에서 다뤘듯이 이재용은 같은 시간 새 대륙을 뛰며 미래 먹거리를 사오고 있었습니다. 안의 시계와 밖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변수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 이 여행의 전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여행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려면 시계를 53일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최승호가 위원장이 된 뒤 53일 동안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이걸 보면 태국행 비행기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5일 최승호 위원장이 조합원 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올립니다. 파업 기간 중 사측에 협력한 직원은 명단을 관리하겠다. 강제 전배와 해고 대상 선정 시 우선 적용한다. 시사월드가 이 발언을 확인했어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같은 날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사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직원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을 감시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보통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회사가 노동자를 상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반대예요.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누구를 위한 노조인지 이 시점에서 이미 질문이 시작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조예요. 1편에서 자세히 다뤘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갑니다. 4월 13일 사내 메신저에서 수십 명의 부서,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가 적힌 명단이 유출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화성동탕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어요. 순서를 보세요. 블랙리스트 선언, 신고센터 개설, 포상금 제도, 개인정보 유출, 경찰 수사. 53일 동안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그 뒤가 더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게 쌓인 끝에 최승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4월 23일 평택 결의대회에서 총파업일을 선포합니다. 5월 2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뉴스웨이가 이날 현장을 확인했어요. 30조 손실이 올 수 있다고 본인이 경고한 전쟁의 시작일을 본인이 직접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5일 뒤 이 사람은 태국행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전쟁을 선포한 장수가 선전포고 5일 만에 휴양지로 떠난 겁니다. 칼을 뽑아들고 군대 앞에 세워놓은 다음 칼째로 캐리어에 넣고 공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장 박재성도 같은 시기에 동남아로 출국합니다. 연합인포맥스가 확인했어요. 바이오로직스의 파업 예정일은 5월 1일입니다. 전자보다 20일이나 빠릅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회사의 파업을 각각 이끄는 두 사람이 같은 주에 나란히 동남아로 떠났습니다. 한 명은 여자친구와 한 명은 임신한 아내와 함께.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히 겹쳐요. 노조 측 해명이 나옵니다. 최승호는 5개월 전에 잡은 일정이라고 했고 박재성은 아내 임신으로 부득이하게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와 뉴스핌이 각각 확인한 내용이에요. 과장이 아니냐고요? 그 해명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5개월 전이면 2025년 11월입니다. 그때는 총파업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총파업일을 5월 21일로 확정한 건 4월 23일이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최승호 본인입니다. 여행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파업일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오직 이 사람뿐이었어요.
이 소식이 퍼지자 사내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삼성전자 인증 직원들의 글이 쏟아집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이겁니다. 전쟁 나간다고 해놓고 장수가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야간 교대를 마친 사람들이 누른 공감입니다. 기가 찹니다. 솔직히 우리 동료 맞습니까? 조합비 내면서 위원장님 태국 여행 보내드리는 기분입니다. 파업 전날 여행 가는 사람을 믿고 파업하라고요?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에 가까운 반응이었어요. 배신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글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순적인 상황이 하나 터집니다. 블라인드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같은 시간 노조단체 채팅방에서는 전혀 다른 지시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사내 게시판에 노조를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라는 겁니다. 헤럴드 경제가 이걸 확인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왜 안 쓰냐는 압박이 들어갑니다. 자발적 의사표현이 아니라 동원된 여론이에요. 헤럴드 경제는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판하는 입은 막고 지지하는 입만 열게 만든 겁니다. 위원장이 없는 사이 자율이 아니라 강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재가 만들어낸 가장 큰 사건이 터집니다. 최승호가 태국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움직였어요.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 중재에 나선 겁니다. 정부가 테이블을 깔았습니다. 4월 28일부터 6개의 전선이 동시에 열립니다. 정부 중재, 무급 파업, 천막농성, 법원 신문, 근태 시스템, 댓글 동원. 6곳에서 불이 붙었는데 6곳 모두에서 위원장석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쪽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국민일보가 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중재라는 건 양쪽 대표가 마주 앉아야 성립합니다. 사측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조 최고 대표가 해외에 있어요. 중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화하자고 내민 손을 잡을 사람이 방콕 어딘가에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정부가 나서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중재가 성립했다면 파업이 유예되거나 조건부 합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날려버린 건 사측이 아닙니다. 위원장의 부재입니다.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7만 4천 명 조합원한테 갑니다. 두 번째 전선. 같은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공장에서 물류부문, 조합원 약 60명이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이걸 확인했어요. 이날부터 이 사람들의 월급이 끊깁니다. 박재성 지부장은 임신한 아내 때문에 부득이하게 출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인 사정은 이해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정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생계가 걸린 조직의 대표예요. 가정과 직책 사이에서 직책을 내려놓은 겁니다. 60명의 조합원은 지금 월급 없이 파업 라인에 서 있습니다.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대표는 동남아에 있습니다.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월급이 끊긴 60명한테 갑니다. 세 번째 전선, 시계를 하루 더 앞으로 돌립니다. 4월 27일 최승호가 태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입니다. 서울 한남동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 노조 집행부 6명이 천막을 칩니다. 무기한 노숙 농성 선언이에요. 인포스탁 데일리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천막 농성을 시작한 사람이 최승호 본인입니다. 직접 천막을 치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만에 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농성을 선언한 사람이 농성 현장에서 하룻밤도 안 자고 떠난 겁니다. 근데 이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또 다릅니다. 장관이 같은 날 이렇게 발언했어요. 삼성은 국가 공동체적 자산입니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하루 손실이 약 1조 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데일리안이 이 발언을 보도했어요. 장관이 국가자산이라고 경고한 바로 그날 집행부 6명은 이재용 집 앞 인도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막 앞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진심은 절박하다. 근데 그 절박함을 선언한 사람은 해변에 있습니다.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텐트 안에서 떨고 있는 6명한테 갑니다. 네 번째 전선, 4월 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청구한 가처분 신문이 열립니다. 1편에서 다뤘던 가처분 신청이 법정에 올라간 겁니다. 삼성 측은 위법 파업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YTN이 신문 당일 현장을 보도했어요. 삼성 측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가동되는 장치 산업이고 유독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안전 인력 최소 5%는 반드시 현장에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웨이퍼가 한번 손상되면 복구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수술 도중에 의료진이 전부 나가버리는 꼴이에요. 삼성은 해외 반도체 공장에서 파업 중에도 생산을 유지한 선례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노조 측도 필수 유지 인력 배치 자체에는 동의해요. 하지만 5%는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쪽 다 한 발짝도 안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위원장이 없습니다. 노조의 최고 대표가 이 파업은 정당하다를 직접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대리인만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 자리를 비웠을까요?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면 무게가 달랐을 겁니다. 법원은 다음 신문 기일을 5월 13일로 잡았고 결정은 총파업 하루 전인 5월 20일까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전날에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법원이 파업을 제안하면 정당성이 사라져요. 이 한 방이면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선, 4월 28일 삼성전자가 사내 근태조회 시스템을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일반 직원이 다른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볼 수 없게 막은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노조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파업 불참자를 색출하고 있었어요. 출근한 사람을 찾아내서 단체 채팅방에 이름을 올리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집단으로 압박했습니다. 나무위키와 뉴데일리가 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근태 시스템은 출퇴근 확인용입니다. 그걸 감시도구로 바꿔버린 건 노조예요. 직원이 출근했다는 이유로 이름이 공개되고 압박을 받는 구조입니다. 출근이 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제해야 할 위원장은 태국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선, 댓글 동원 지시입니다.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장은 통제가 아니라 강제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지 댓글은 동원하고 비판 댓글은 억누르는 구조가 위원장 부재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굴러간 겁니다. 지휘관 없는 군대가 자체적으로 폭주한 겁니다. 명령 체계가 사라지면 현장은 제일 강한 목소리를 따릅니다. 그 강한 목소리가 비판하면 불이익이었어요. 조합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사라진 겁니다. 노조가 노조원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최승호 위원장이 태국에 있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정부 중재가 무산됐습니다. 60명이 월급 없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집행부 6명이 노숙하고 있습니다. 법원 신문에 위원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근태 시스템이 감시도구로 쓰였습니다. 댓글이 동원됐습니다. 6개의 전선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는 전부 조합원한테 갔습니다. 위원장한테 간 피해는 없어요. 최승호는 지금 태국 해변에 있습니다.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물어볼 때마다 같은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최승호가 비행기를 탄 4월 28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조용히 하나의 발표가 올라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파업 뉴스에 묻혀서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파업이랑 연결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삼성 뉴스룸 공식 발표예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이 24시간 라인을 돌리는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사람이 빠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4종이 투입됩니다. 운영, 물류, 조립, 안전. 사람이 하던 네 역할을 로봇이 나눠 맡고 여기에 스스로 판단하는 에이전틱 AI가 공정 전체를 관리합니다. 아이뉴스24가 이 사양을 확인했어요. 가상 공장에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실제 라인에 바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파업과 연결하면 무서운 그림이 나옵니다. 로봇은 파업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을 요구하지 않아요. 블라인드에 불만을 쓰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태국에 가도 라인을 멈추지 않아요. 최승호는 이 발표가 나온 뒤에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그냥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요? 3월 1일에 자율공장을 발표하고 4월 23일에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53일 강역이에요. 삼성이 이걸 모르고 발표했을 리가 없습니다. 파업이 올 걸 알고 있었고 파업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파업이 터지면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나요. 근데 그 손실이 AI 전환의 명분이 됩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면 이런 리스크가 생긴다는 걸 주주한테, 이사회한테, 전 세계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의사는 집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실 밖에서 수술 중단하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보호자가 현장에 없다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승호와 삼성의 관계예요. 이재용의 전략이 보입니다. 시간을 법정으로 끌고 기술로 대체하고 파업의 명분을 안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 갈래를 동시에 돌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시간을 벌어주고 AI가 대안을 만들어주고 위원장의 부재가 명분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최승호는 그 시간을 스스로 선물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요. 적에게 줘야 할 시간을 본인이 포장해서 갖다 바친 거예요. 최승호가 해변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이재용한테는 로봇을 한 대 더 준비할 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보입니다. 노조가 사람을 무기로 쓰는 동안 회사는 사람 없는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멈추면 이긴다는 전략을 쓰는데 상대방은 사람 없이도 돌아가는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무기의 유효기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파업이 길어질수록 이 전환이 빨라집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날이 오면 파업이라는 무기 자체가 사라져요. 이기고 나서 돌아보니 내 자리에 로봇이 앉아 있는 겁니다.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로봇한테 자리를 뺏기는 조합원한테 갑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가는데 주인이 여행을 간 겁니다. 돌아왔을 때 냉장고 안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7만 4천 명의 신뢰가 그 냉장고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최승호가 돌아오는 날을 그려보겠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입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순간 이 사람 앞에 쌓여있는 현실을 시간순으로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밀린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옵니다. 도착 당일 폰을 켜는 순간 블라인드 알림이 쏟아집니다. 위원장님 잘 쉬고 오셨습니까? 비꼬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쌓인 불신이 공항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착 다음 날 이재용 자택 앞 천막으로 가야 합니다. 6명이 일주일째 노숙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저희는 여기서 잤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팀인데 한쪽은 텐트, 한쪽은 리조트였으니까요. 도착 3일 후 5월 13일 수원지법 두 번째 가처분 신문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직접 나가야 해요. 근데 첫 신문에 빠진 전력이 법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파업은 정당하다고 말할 때 그때 왜 안 오셨습니까가 먼저 날아올 겁니다. 도착 2주 후 5월 20일 법원 결정이 나옵니다. 파업을 제한하면 정당성이 사라지고 강행하면 불법, 철회하면 굴복입니다. 근데 법원이 제한을 안 걸어도 문제는 남아요. 블라인드에 깔린 불신, 천막 앞 6명의 눈빛, 월급 끊긴 60명의 통장.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최승호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도착 3주 후 5월 21일 총파업 당일입니다. 7만 4천 명이 라인에서 빠지면 공장이 멈춰요. 하루 최대 1조 원 손실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번엔 AI 자율공장이라는 변수가 붙어 있어요. 파업이 터지면 삼성은 AI 전환을 가속합니다. 사람한테 의존하면 이런 리스크가 생긴다는 명분이 생기니까요. 파업이 길어질수록 로봇이 더 빨리 들어옵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기면 이길수록 자기 일자리가 사라지는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파업의 무기가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역설. 최승호가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최승호 속마음은 이럴 겁니다. 파업이 칼이다. 근데 이 칼로 회사를 베면 내가 서 있는 바닥도 같이 갈라진다. 칼을 안 쓰면 무시당하고 칼을 쓰면 바닥이 꺼진다. 그래도 써야 한다. 안 그러면 위원장이 아니니까. 타협을 선택하면요,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파업하라 해놓고 태국 갔다 와서 꺾었다.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리더십이 끝나요. 포커에서 배팅을 걸어놓고 상대가 콜하기도 전에 카드를 접은 겁니다. 다음 판에 아무도 안 따릅니다. 이재용 속마음은 이럴 겁니다. 법이 시간을 벌어줬다. 로봇이 대안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스스로 신뢰를 부셨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기다리면 된다. 가만히 있는 게 전략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문을 열어도 다른 문이 잠기는 구조예요. 파업하면 AI가 대체하고 타협하면 리더십이 무너지고 법원이 막으면 명분이 사라집니다. 세 갈래 전부에서 피해는 같은 곳으로 갑니다.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조합원한테 갑니다.
위원장이 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이 세 갈래 전부를 악화시켰습니다. 정부 중재를 날렸고 법정에 빈자리를 만들었고 블라인드에 불신을 깔았어요. 태국에서 보낸 7일이 7만 4천 명의 선택지를 전부 좁혔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직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회사 주식을 가진 사람이 500만 명이에요. 국민연금도 묶여 있습니다. 파업이 터지면 주가가 빠지고 여러분, 연금 수익률이 직격탄을 맞아요. 최승호의 태국 여행이 여러분 노후까지 연결돼 있는 겁니다. 2024년 삼성전자 첫 파업 때 최승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료를 위해 싸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동료를 위한 싸움이라면 지지할 수 있었습니다. CNBTV가 당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이 사람이 한 일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신고센터를 열었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고 명단이 유출됐고 근태 시스템을 감시 도구로 바꿨고 댓글을 동원했고 7만 4천 명을 파업 앞에 세워놓고 여자친구와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헤럴드 경제 최은지 기자가 이 상황을 두 글자로 요약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노조 위원장의 행동에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노동운동 역사에서 한 번도 안 붙었던 꼬리표입니다. 요구의 정당성과 요구하는 사람의 자격은 별개입니다. 투명한 성과급 기준을 달라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깃발을 든 사람이 깃발죄로 해변에 가버렸습니다. 깃발의 무게는 그대로인데 든 사람의 자격이 사라지고 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 두 줄이 있었을 겁니다. 한 줄에는 최승호가 여자친구와 서 있었고 다른 줄에는 야간 교대를 마치고 가족한테 돌아가는 삼성전자 직원이 서 있었을 거예요. 같은 공항,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무게였습니다.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파업까지 22일, 법원 결정까지 21일, AI 전환까지 4년, 최승호 복귀까지 6일, 4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시계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태국에 있는 사람을요. 7만 4천 명을 전쟁터 앞에 세워놓고 태국으로 떠난 남자. 그가 없는 동안 정부 중재가 무산됐고 60명의 월급이 끊겼고 6명이 노숙했고 법정에 빈자리가 생겼고 근태가 감시 도구가 됐고 댓글이 동원됐습니다. 피해는 전부 조합원이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파업은 노동자를 위한 파업입니까? 위원장을 위한 파업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